1월의 막바지, 산림 경비원 하루 씨는 산을 한 바퀴 돈 뒤 내려오고 있었다. 왼쪽 계곡에서 강렬한 북풍에 실려 춤을 추듯 날아오는 가루눈이 불어닥쳤다. 작은 눈보라 같은 이른바 광설이었다. 저 멀리 흩날리는 눈 너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길가에 있는 원목을 쌓아두는 곳에 가만히 멈춰서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바람 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듯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상대방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조금 가까이 다가가자 그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미나모토 씨였다. 이봐, 그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씨가 말을 걸자 미나모토 씨는 천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늘 울퉁불퉁 엄한 얼굴만 하고 있던 그가 그때만큼은 억지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 뭐야, 하루 씨였어? 뭐야라니?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것보다 자네 방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아, 조금 전에 말이지. 쇼타랑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쇼타? 하루 씨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쇼타는 미나모토 씨의 외동아들이었다. 작년 봄 7살 채도 안 된 나이에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였다. 쇼타가 죽은 뒤에도 미나모토 씨는 일견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본래 입을 다물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 어디 모임에서도 침울하게 침묵을 지키는 게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비탄에 잠긴 모습도 끝내 누구에게도 보이질 않았다. 쇼타의 장례식 때도 몸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울어대는 아내를 곁눈으로 힐끗 보고는 쭉 늘어선 문상객들을 원수라도 보는 듯 째려볼 뿐이었다. 그런 미나모토 씨의 행동을 보며 하루 씨는 내심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로부터 9개월 뒤 오늘까지 계속 미나모토 씨는 고집을 부려온 것이다. 내가 이곳을 걷고 있자니 원목 쌓아두던 곳 부근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 그쪽을 보니 거기에 바로 쇼타가 서 있었네. 하루 씨는 아무 말 없이 미나모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새인가 바람은 잦아들었고 주의사는 시간을 멈춘 듯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쇼타 녀석이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 나도 쇼타 때문에 안사람에게 꽤나 화를 냈었으니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울고만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더만. 그 이야기는 아내를 거쳐 하루 씨 귀에도 들려오던 것이었다. 작은 시골 마을 안에서는 비밀이란 없는 법이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도 멈출 수가 없더만. 그렇게 해서 겨우 기력을 끌어내고 있었으니, 아니, 도망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대화가 끊겨버렸어. 미나모토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그대로 말을 이어갔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나모토 씨의 행동이었다. 그 녀석은 그게 참 걱정이었던 모양이야. 오랜만에 만난 자식한테 설교나 듣고 정말 화가 나고 한심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랄까,
미나모토 씨는 말을 더듬더니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멈춰섰다. 그렇지만 말이야. 하루씨, 어째서인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미나모토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흘러 뺨을 타고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미나모토 씨는 그대로 소리를 높여 오열을 했다. 참고 참아오던 고집이 무너진 미나모토 씨의 통곡은 쉬이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쏟아내는 굵은 눈물은 설원에 하나둘 구멍을 남겼다. 멍하니 저 너머를 바라보니 막 눈이 새로 덮인 설원 위에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살짝 남겨져 있었다. 이윽고 다시 기세를 더한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왔다. 눈이 흩날렸고 발자국은 눈 깜짝할 사이 쓸려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미나모토 씨 마음속 깊숙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산을 내려온 미나모토 씨의 엄한 얼굴은 근래 보지 못한 밝게 개인 표정이었다. 미친 듯이 불어온 그 광설이 아주 잠시나마 시간을 되돌려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작년 여름 시골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겪은 일이다. 시골집까지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치기 마련이라 중간에 차를 멈추고 편의점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가볍게 체조를 하며 몸을 푼 뒤 눈에 안약을 넣고 커피를 한잔 하려던 터였다. 동쪽에서 순례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여름에는 순례자가 늘어나는 법이니 특별한 것 없는 평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 모양의 집 같은 걸 짊어지고 있었다. 가게 입구에 짐을 두고 그 순례자는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들어갔다. 너무 뚫어지게 보는 것도 실례겠지만 그 집 인형은 뭐랄까, 인형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집으로 덮어둔 것 같은 그런 묘한 섬뜩함이 느껴졌다. 왜 인형을 업고 다니는 것인지 궁금한 나머지 나는 계속해서 그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마침 편의점에서 나온 순례자가 내 시선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짐 속에 잔뜩 사온 음료를 넣으며 나에게 말을 했다. 왜 인형 같은 걸 메고 다니냐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예. 순례하는 분들은 자주 보지만 인형을 짊어지고 다니는 분은 처음 봐서요. 아하, 실은 이건 제 아내를 대신하는 것이랍니다. 아내분이라고 하시면... 아내는 작년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전에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못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 남자는 사이타마에서 왔다고 말했다. 별것 없는 대화를 나누는 사이 이곳이 좋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이야기가 이어져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을까? 남자는 이제 슬슬 출발하겠습니다 라며 짐을 짊어지고 인형을 껴안았다. 나도 해가 떠 있는 사이 시골집에 도착해야겠다 싶어 인사를 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 순례자씨. 저도 서쪽으로 가요.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몸 조심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당신도 건강하세요? 편의점 주차장에서 나와 백미러로 순례자를 바라보았다.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며 아내분도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그 다음 순간적으로 조수석 문이 덜컥하고 열렸다. 열렸다고는 해도 문은 닫힌 채 안전장치만 풀린 상태였다. 그래도 혹시 운전을 하다 문이 열려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바로 갓길에 차를 대고 발을 뻗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았다. 살짝 한숨을 내쉬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안전벨트를 매고 오른쪽 백미러, 왼쪽 백미러를 차례대로 바라보았다. 조수석 쪽 백미러에 순간적으로 머리카락 같은 게 비쳤다. 어라? 저게 뭐지? 나는 내심 움찔하며 백미러를 다시 보았다. 저 멀리 내가 멈춘 것을 알아차렸는지 순례자가 다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그 등 뒤 엎여있는 인형의 오른손도 함께 흔들거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나는 전속력으로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를 다시 돌아보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다. 시골에 도착한 뒤 나는 할아버지에게 순례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 예전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것에는 사람의 영혼이 깃들기 쉽다고 한단다. 거기 들어있는 게 부인의 영혼인지 누군지도 모를 영혼을 넣고 다니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일이야. 아이, 할아버지,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아니 무슨 공포 만화나 영화도 아니고.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집 인형도 그렇고 전통 인형도 그렇다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건 안이하게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야 부인을 떠올리며 그랬다지만 주변에 꼭 아내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 그 후에 나는 결국 순례자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근처 절에도 그런 차림의 순례자가 왔던 적은 없다고 한다.